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률과 적용. 오늘은 그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분쟁 해결과 권리 구제입니다. 지금 제 뒤에 뭐 비치죠. 예, 뭐 서광이 비치는 건 아니고 그 햇빛이 지금 반사돼서 그런가 조금 환한데요. 예,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각 주제별 뭐 그런 그 내용들 쭉 살펴봐 왔는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궁극적인 어떤 목적 또는 프로세스는, 종국적인 프로세스는 결국은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어떤 침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침해를 구제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률과 적용 강의를 하고 또 듣는 그 마지막 그 프로세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 시간상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주어진 한도 내에서 이 분쟁 해결에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고 각 방법마다 또 어떠한 그런 그 내용이 있는지 그걸 좀 대략적으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권리 구제를 하는 방안, 또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분쟁,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뭐 피해를 입은 사람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피해를 구제하는 그런 제도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크게 이렇게 그 네 가지로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소송,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물론 그 전에 뭐 예를 들어 그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면 가장 좋겠죠. 뭐 소송이나 이런 것보다도 당사자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한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해결 방법은 없겠죠. 그러나 그러한 해결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그런 법적인 절차로 가야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소송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은 이제 민사 소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송이 그 법적인 절차의 하나긴 하나인데 소송과 조금 다른 또 제도가 있죠. 우리가 조정이라는 또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재라고 하는 또 제도가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우리가 보통 조금 이따가 살펴볼 소송 외 분쟁 해결 제도, 즉 ADR이라고 하는 Adulterative Dispute Resolution, 이 ADR의 대표적인 그 제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조정 중재가 바로 이 ADR이 중요한 분쟁 해결 제도의 하나로 또 인정받고 있다. 특히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요즘 분야에서는 특히 이 조정 중재, 이 ADR 제도에 의한 분쟁 해결 이 방안이 또 요구되고 있고요. 또 실제 사건에서도 또 많이 이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분쟁 해결 권리 구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럼 과연 소송과 ADR 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소송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3심제죠. 3심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을 충분히 심리할 수가 있고 또 1심에서 패소한 사람도 다시 한번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충분한 공격과 방어, 그러니까 그 권리 분쟁을 다룰 수 있는 여러분의 기회를 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소송은 그 소송의 결과인 그 법원의 재판, 판결이나 결정은 강제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그 권력, 강제력의 힘을 빌려서 그 판결의 결과에 따른 어떤 이행을 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국가의 힘을 빌려서 뭐 강제 집행 등 그 판결의 결과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는 이 소송제도가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ADR 제도의 장점이 있는데요. 이 장점은 결국은 소송제도의 이제 단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DR의 우리가 장점을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소송제도는 어떠한 단점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단 ADR은 이따 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소송에 비해서 신속하게 그 어떤 해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소송을 하면 적어도 수개월, 뭐 몇 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이 ADR 제도는 그 속성상 그런 소송보다는 훨씬 더 빨리 어떤 결론이 도출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송은 원칙적으로 이제 공개 재판이죠. 그러나 ADR은 이제 비공개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에게 그 재판, 심리를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뭐 이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인들이잖아요. 유명인들이 있으니까. 그런들 입장에서는 그런 또 혜택이 있게 되는, 장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소송은 그런 면에서는 또 약간 또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 오픈되니까. 그 다음에 ADR은 이제 비용 측면에서는 조금 소송에 비해서는 조금 비용이 좀, 줄어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따 뭐 간략히 또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비용이 소송에 비해서는 그래도, 적게 나올 수가 있다. 물론 무조건 다 ADR 제도가 소송에 비해서 뭐 비용이 작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ADR 제도로 할 경우에도 소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는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ADR의 장점은 뭐냐면 그 심리를 하는 사람, 어떤 결론을, 그러니까 그 분쟁의 어떤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판사가 아닌 어떤 그 분야의 전문적인 그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전문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합리적인 어떤 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원의 판사들은 물론 뭐 어떤 사실을 파악하고 뭔가 재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전문가이지만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전문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또 문외한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오는 어떤 그런 불합리한 그런 측면에서는 ADR이 전문적인 그 판정관 또는 판정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ADR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송과 ADR의 이제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소송은 적어도 수개월 또는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이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쟁에 있어서는 어떤 신속한 결정, 뭐 가부간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사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가수와 소속사와의 어떤 분쟁에 있는 경우에 뭐 가수 측에서도 마찬가지고 또는 소속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조속한 그런 어떤 그 법리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본안 소송이라고 하죠. 소송으로 하는 경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송으로 본안 소송으로 하기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넓게 보면 소송의 한 유형이지만 이 보전 소송이라고 하는 이제 가처분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처분 제도는 이래서 이런 가처분 제도를 신청하는 쪽 입장에서는 내가 어떠한 권리를 침해를 당했고 그리고 그 권리 침해를 이런 일반적인 본안 소송보다는 빨리 신속하게 뭔가 잠정적인 어떤 결정을 통해서 내 권리가 일단 잠정적으로 보존받기를 그런 어떤 필요성에 긴박한 사정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신청을 해서 법원 재판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면 일단 다음은 잠정적으로는 본안 소송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얻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 그런 이제 가처분 제도가 이용되어지고 있긴 하는데요. 제가 실제 수행을 했던 사건의 예를 소개해 드리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게 2015년경인데요. 그 복싱 국가대표 출신의 이제 신종훈 선수가 있었는데요. 2015년경에 국제 복싱 연맹으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는 조금 시간상 그렇고요. 그래서 18개월 모든 그러니까 이제 국제 복싱 연맹 아이바 활동 금지 이건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게 그 징계 받고 나서 어떤 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냐면 그 전국체전입니다. 전국체전에 있어서 이 선수가 이제 인천시 체육회 소속인데 이 전국체전을 이제 못 나가는 건 아니냐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통상 지금까지는 그렇게 판단을 해 왔고요. 근데 이제 전국체전을 나가지 못하면 그 소속 계약 그러니까 선수 계약상 계약 해지를 당할 또 위험도 처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선수 측으로부터 사안을 의뢰받고 거기에는 제가 이 징계는 이 국제복싱연맹의 징계는 이 전국체전 참가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그때 이제 전국체전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가처분 신청을 했던 거죠. 즉 신종훈 선수가 전국 체전에 뛸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국 체전 참가를 막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법원이 다행히 맞다. 이 국제복싱연맹의 징계는 이 신종훈 선수가 전국 체전에 참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그 인연 결정이 나가지고 신종훈 선수는 국제복싱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전에 참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송이지만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또는 잠정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예 쪽에서도 가령 예를 들어서 소속사와 뭐 가수들의 어떤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가수 입장에서 어떤 전속 계약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이제 다른 이제 방송 어떤 연예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제 소속사는 이제 그러한 계약 해지가 무효다,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방송 활동을 할 것을 금지하는
그런 또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또 가수 쪽 입장에서는 다른 그러한 또 그 방해를 할 것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또 가처분 신청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실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가처분 제도가 또 실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많이 또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조정과 중재가 ADR 제도의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제가 절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뭐 좀 어떤 이런 법 분야에 뭐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신 일반인들은 조정과 중재의 차이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뭐고 또 중재는 뭐가 다른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뭔가 여러분 좀 소음이 들리죠? 이게 위층인가? 거기서 아마 좀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뭐 소리가 들리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정, 중재, 일단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조정은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조정 신청을 하거나 또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에서 볼 때에 이것은 한번 당사자 간에 어떤 합의를 이끌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조정 절차로 넘어가는 거고요. 중재법은 우리 이제 그 국가 법령 중에 중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법의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이 그 중재 절차를 이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조정과 중재 절차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재는 양 당사자 간의 중재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양 당사자 간에 우리는 중재 절차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서에 의한 합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중재가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나 조정은 그런 합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방이 신청을 하거나 또는 법원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조정에 난 따르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옵션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신청 상대방의 대응 의무가 있는데요. 당연히 합의를 했기 때문에 중재인 경우에는 대응 의무가 있고요. 그러나 조정은 그런 대응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절차에서 나온 결정의 효력과 관련해서 중재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 한번 판정이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그 중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 구속력이 있고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조정은 그러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 어떤 조정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나는 이건 인정 못하겠다, 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만 동의를 하면 그 결정에 동의를 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이것도 강제 집행력이 또 보장이 되는, 인정이 되는 재판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중재인 경우에는 그 결정에서 비용 부담자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조정은 뭐 원칙적으로는 그냥 비용은 서로 자기 비용은 자기가 분담하는 그런 형태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과 중재 제도의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절차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법원 밖에서, 소송 밖에서에서는 어떤 분쟁 해결의 대표적인 ADR 제도로 인정을 받고 또 많이 이용되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도맡아 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이제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기본적인 중재원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중재 제도에 대한 그 소개 안내가 있고요. 또 조정 알선 제도에 대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뭐 그 각종 서식이라든가 또 관련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 좀 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 이 대한상사중재원 및 또는 중재 절차에 대한 그 소개 자료를 제가 업로드 할 테니까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잠깐 시간이 허용되는 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사이버 캠퍼스에 올리는 자료인데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편한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안내라고 하는 제목의 소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소개 자료에는 기본적으로 중재는 어떤 제도인가, 그 다음에 중재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 또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중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중재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중재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재도 강제 집행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재의 뭐 특징으로서는, 장점으로서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그 중재인 풀이 있습니다. 풀. 그래서 그 이제 실제 사건에 있을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나는 이 사람을 중재인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양측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합의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중재인으로서 우리 소송에서의 어떤 판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 측면에서 보면 물론 이건 뭐 100% 이제 그런 건 아닌데요. 되게 보면은 중재 비용과 이제 소송 비용 비교가 나와 있는데, 소송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3심까지 가는 거를 전제로 하고요. 중재는 1심이니까 단판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뭐 이거는 그냥 100%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소가, 그러니까 이제 그 2억 원인 경우에는, 사건이 2억 원짜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소송 같은 경우는 3심까지 가면 뭐 약 한 뭐 400만 원 넘게 든다라고 하지만 중재는 이제 중재 비용이 이제 160만 원 정도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소송 비용은 이제 인지액, 송달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변호사 보수는 뺀 겁니다. 그러니까 중재도 마찬가지고 소송도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도 있고 또 선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직접 자기가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일단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빼고 순전히 드는 비용을 보면 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중재 같은 경우는 신청 당사자가 이제 중재인 수당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용이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그 중재 비용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대한상사중재원 그 중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중재 비용 계산이라고 하는 그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이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사건인 경우에 그 신청 금액을 여기서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하면 대략 금액이 나오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보통 한 뭐 그냥 1,000만 원이라고 해볼까요? 1억이라고 해볼까요? 1억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예. 중재 비용은 약 79만 5천 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이것은 일단 무조건 이게 뭐
100% 정확하다. 이제 그것은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또 조금 증액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상도 중재제도 설명을 드렸고, 요 중재원 사건, 이제 중재 합의 사건이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거고요. 심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송법상 효력으로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중재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합의를 해놨는데 이 사람이 그냥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면 법원은 바로 부적법 각하를 해버립니다. 이건 이제 소송법상 그런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재 합의를 하면 그 원칙적으로는 중재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조금 좀 소음이 있네요. 그 다음에 그 중재 판정은 이제 그 화해 판정과 같은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재 판정에 대해서 미이행 시에는 법원 판결과 같은 그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국제적 효력이 있는데요. 뭐냐면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에 의해서 상호 체약국 간에는 그 중재 판정이 그 법적인 효력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어떤 중재 판정의 효력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행을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국제 중재 사건에 있어서는 이런 효력도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하나 또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제도도 있는데요. 공정위 산하에 이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라는 조직 파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보이신 바와 같이 그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 중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해서 그 위반 사건에 대해서 그 일방,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일방의 신청에 의해서 조정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 절차를 알아보면 조정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협의회에 이제 넘기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조정안을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냥 절차를 종료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조정안을 제시를 했는데 만약에 양당 상사가 동의를 하면 조정이 성립이 되고요. 그러면 분쟁 조정은 종료가 되고요. 뭐 일반 당사자라도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이제 수락하지 않으면 이제 조정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정 절차는 그냥 그것으로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정거래 조정원 조정도 한번 이용해 볼 수는 있는 제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세한 거는 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